예비 카드겠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북한이 중국말을 듣지 않고 중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북러 밀착을 통해서 푸틴과 어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거나 아니면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한솔입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 내부에 군부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제3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김정은이 15년 통치를 통해 가지고 다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장악을 했고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김정은이가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처형을 하죠. 그거 자체가 중국에다 석탄을 팔아먹었다, 헐값에 팔아먹었다, 또 중국과 내통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제거를 하는데 바로 이 친중파인 장성택의 후견을 받던 김정은의 이복형, 그러니까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한때는 김정은보다도 더 후계 순위에 앞서 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장성택이 후견을 했으니까 중국의 지지를 받았고 김정남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과 똑같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 있었고 김정남은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지역만 달랐죠. 물론 두 사람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후계 권력을 놓고 다투는 사이였으니까. 근데 이 김정남이 사실은 중국, 특히 저도 이제 김정남 인터뷰를 하러 마카오에 가가지고 그 카지노를 뒤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끝내 이제 포착은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던 매체에서 이제 후배가 그 다음 차에 가서 인터뷰를 한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지역에 오래 체류하면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했던 장성택의 후원을 받던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이가 독사를 시켰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젊은 여성들한테 북한 공작원들이 속임수를 썼죠. 야, 저기 있는 저 아저씨, 우리가 지금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찍는데 너가 가가지고 우리가 손에 묻혀준 이 액을 얼굴에 확 바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찍고 싶어. 이랬는데 A 여성이 바른 액과 B 여성이 바른 액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VX라는 맹독성의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독극물이었기 때문에 독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김한솔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김한솔은 당시에 천리마 민방이라는 반북 조직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아마도 서방 쪽으로 망명을 해서 지금 숨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한솔은 파리 정치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학을 한 아주 엘리트예요. 그리고 95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30이 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그냥 둘 수가 없죠. 김한솔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 체제를 바꾸는 이런 거에 언젠가는 저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미국 또 중국 이런 쪽과 어떤 연대하는 해외 반체제 세력과 연대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김한솔을 인터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정말 안 잡힙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급히 대피합니다 하고 마지막 방송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종적이 안 잡히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망명했으면 이미 외신이나 해외 정보기관 이런 데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CIA가 미국의 모처에 보호를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한솔이가 이제 언제까지 보호만 받고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은 체제의 어떤 변화, 또 종결, 종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한솔이 언제든 나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물론 개입을 하고 있겠지만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될 경우엔 살해당한 김정남,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인들, 인맥이 있는 중국 지도부, 중국의 또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한솔하고 사실 다른 김주애나 김여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김주애가 지금 저러고 다니는 애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김여정,
대남 비난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거의 쌍욕에 가깝죠. 무슨 자기 페이스북이나 SNS 아니면 일기장에나 쓸 내용을 버젓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다 말하고 그걸 북한 관영 매체로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의 어떤 국가체제를 표방하면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받고 있는 김여정이를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렇게 개발세발 글을 썼어도 노동당의 간부들이나 누가 이거는 우리의 품위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김여정이가 오빠 제가 자꾸 내가 뭐 하는데 자꾸 방해만 놓고 쟤는 좀 정신이 이상해. 내가 남조선 정부 괴뢰 정부를 막 비난했는데 쟤는 톤다운 시키라 그러네. 사상이 좀 의심스러워. 그냥 북한 말대로 선을 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 유학할 때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 할 리가 있나요? 할 턱이 있나요? 반면에 김한솔은 해외에 머물면서 저도 뭐 그 학교를 잘 압니다만 UWC라고 고등학교 과정인 유나이티드 월드 컬리지라는 그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가 거기서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기 신분이 노출된 다음에는 또 파리 정치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아주 유창한 영어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세에 대해서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방에 머물면서 아마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어떤 정국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아마 중국의 후견이라든가 한미 당국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북한 체제, 김정은 또 김주애, 김여정 이런 정말 좀 허접한 세력들이 지금 엉터리로 저 만들어 놓은 북한 체제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다른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김한솔 어쨌든 김씨 집안의 그 세습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이 이끄는 저 북한 체제가 너무 지금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인권적으로 폭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동시켜가는 어떤 브릿지 역할은 김한솔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김한솔 정도면 사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자기가 또 서방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신념들 이런 것들도 많이 굳혀온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김한솔이가 자기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올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한솔도 만약에 또 아버지인 김한솔의 아버지인 김정남도 북한의 권력 세습자가 됐으면 똑같이 아마 김정일의 후계자가 됐으면 그 틀에서 김정은 못지않은 그런 3대 세습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독살 모습 이런 상황들을 접한 김한솔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 등장해서 북한 체제를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된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북한 체제를 조금 더 민주적인 체제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 가는데 특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끌어 갈 거고 결국은 그게 남북이 어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조금은 저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어떤 권력의 부재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으로 진주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군정 형태죠. 총독 형태의 어떤 통치를 하는 이런 구도를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군의 무장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급변 사태에 따른 어떤 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주력을 해왔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거는 중국의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과의 어떤 혈맹 관계라든가 또 북중 우호 협력 이런 것들 차원에서 중국군이 예를 들어 북중 접경 지역 압록강변에 주둔한다든가 더러는 북한 지역으로 자신들이 밀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작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을 하면서 신조약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협정인데 여기에 보면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다면 자동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6월이었으니까 몇 달 뒤, 넉 달 뒤에 있었던 지난해 10월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러시아 지원을 위한 어떤 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불법이죠. 어떤 국가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군사 조약을 맺는 거는 한 국가가 부당하게 침략을 당했을 때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하는 러시아를 돕는 거는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유엔 헌장 51조에 정면 배치되는 반인도적 반국제적 행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 체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변고가 생겼을 때 러시아 푸틴이 야 우리가 어려워서 특수작전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그걸 할 때 북한이 12,000명 추가 파병을 포함하면 더 많은 전력이 1만 명 넘는 전력이 와가지고 몇천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를 도와줬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북한 상황이 저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든 안 원하든 러시아군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 해서 배로 태워서 원산이나 청진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하산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에 진주시킬 경우에 우리로서는 정말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나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가만히 보시면 국제적인 룰을 어느 정도 지키려 그러고 자기네들이 지투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타격이 받는 거를 그래도 조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푸틴은 정말 대책 없는 또라이 아닙니까? 이 푸틴이 만약에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이유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주둔할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도 소련 공산주의 군정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듯이 또 스탈린의 승인이나 후견 때문에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을 김일성이가 시작했듯이 이런 민족적 비극을 우리가 다시 맞을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정말 우려가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 2,500만의 주민들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김정은과 일부 지배 세력 때문에 8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 초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명운을 다할 정도의 이런 시한이 됐습니다. 한평생 그 체제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일상을 매일매일 감시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은 북한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까지는 모르시겠지만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북한의 그런 고위층, 최고위층 망명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놈의 총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총알이라는 게 뭐냐면요. 북한은 아직도 주 6일제입니다. 토요일도 일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공장, 기업소, 학교, 어디 관청, 군대 어디든 그 조직별로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캐내가지고 그 사람이 책벌을 받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에요. 교실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가 앉았는데 파리가 앉아서 파리똥이 좀 묻었는데 아무개 동무는 그걸 담당하는데 닦지를 않고 게을리했습니다. 그런 걸로 벌 주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낡고 엉망이 돼도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적연구실, 혁명역사연구실 이런 데는 깔끔하게 해가지고 선전물로 채우고 북한 지역에 수없는 동상과 또 교실 같은 데 실내는 석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안타깝게도 북한 내에는 제대로 된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노조나 종교단체나 종교 지도자나 아무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됐지만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를 한 번도 아직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직 정말 1%에 해당하는 김정은과 그 지배 세력만이 누릴 걸 누리고 나머지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노비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 노비를 많이 만드는 게 권세고 자산이고 이러니까 일천양천, 양반 아들하고 양반 남편하고 또 천민인 그 부인이 어떻게 결혼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일천양천, 한쪽만 천민이라도 그 애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40%라는 숫자를 지금 북한에다가 많이 견주어 봅니다. 2,500만 중에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거, 배고픔을 해결 못한다는 거, 정말 믿기지가 않죠. 북한 주민들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입니다. 근데 쌀 1kg가 8,000원이에요. 1달러가 한 8,500원 됩니다. 암달러 시세로. 한 달 일해서 공장에서 일해서 1달러가 안 되는 돈을 받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북한 돈으로 월급을 받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굶는 거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특권층은 달러로 뇌물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권에 개입해서 뭐를 챙길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동당이 특별히 아직도 배급망이 무너졌지만 챙겨주는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체제가 지금 80년이 됐고요. 2045년, 앞으로 20년 뒤면 분단 100년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저는 민족적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넘도록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말 못난 한민족이 된다. 여러분, 우리를 반도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반도면 세 개의 면이 바다의 면에 있지만 한쪽은 육지랑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선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이라는 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철도로 연결이 안 되죠. 육지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2,500만, 3,000만 시장이 더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까지 철도망, 도로망이 이어지는 이런 대륙국가, 반도국가, 진짜 반도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북한 체제의 체제 변화, 적어도 김정은 체제의 종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남북 간의 통일은 저는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미의 나라입니다. 미제국주의, 여기를 물리쳐서 우리가 오늘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자주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북한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해온 거예요. 남조선은 미제 주구의 밑에서, 제국주의의 발 밑에서 신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80년대 운동권, 소위 운동권 이 세력들이 북한의 그런 선전에 이렇게 잘못 매료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탈출은 지능순인데 아직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사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북한은 그거를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미국을 너무너무 선망을 해요.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지금 지상 목표가 뭘까요? 미국하고 수교하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네가 뭘 인정받습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국가체제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대북 제재라는 거 이거 제발 띄워줬으면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한테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죠.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어요. 트럼프 형님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쪽하고 좀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6월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당시 1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죠. 트럼프가 너무 잘해줬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한미 군사연습 막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듬해 2월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날 때 김정은은 트럼프 내가 그 정도는 쭈렁쭈렁 나갔죠? 낡은 영변 핵시설 내놓으면 대북 제재 해제하고 해줄 줄 알고 트럼프 형 나 이거 내놓을게요 했더니
트럼프가 뭐가 그랬죠? 정훈이 동생, 그거는 알고 있고 그거 말고 너 또 새로 짓는 거 있잖아. 그것도 내놔. 김정은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랬죠. 나 그냥 갈게. 어버버 하다가 트럼프 바짓가랭이도 못 잡았고, 결국 뭐 그때 통역 제대로 못했네 이래가지고 애꿎은 그 통역만 뭐 숙청을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어떤 굴욕을 줬습니까? 너 저기 거기서 야 너 전용기도 없냐? 열차 타고 왔대 여기까지 60몇 시간 걸린다며. 내가 전용기로 너 평양에 내려다 줄까? 그런 조롱까지 당했어요. 절치불심하면서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트럼프와 그래도 나는 인간적으로 가깝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트럼프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뭐 만날 거라고 봐요. 지금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전, 중동전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바쁜 이런 와중인데, 아마 김정은은 지금 다음에는 제 차례예요 하고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비난을 안 해요. 지금 철진한 바이든만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뭐 다시 재개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국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그러면 북한을 인정해 줄 거냐? 저는 뭐 그거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 마치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 뒤에 또 빅 뉴클리어 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지금 업돼 있죠. 근데 이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빅5라 그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하에 정식 핵 보유국 5개국 안에 넣어주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없어요. 러시아, 중국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서 9번째 핵보유국, 뭐 잠정적 핵보유국 해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 국무부나 백악관에서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저럴까요? 이 노련한 장사꾼,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래로, 후려치기 거래로 저 부를 이룬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뭔가 큰 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막을 제대로 모른다면 김정은은 또 한 번 트럼프로부터 어마어마한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 또 거래의 왕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를 상대하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김정은이 이길 수 있을 확률?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김정은의 이런 그 대미 접근에 대해서 별로 희망적으로 보지도 않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과거와 달리 재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4년 단임으로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아마 트럼프가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뼛속부터 친일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생의 뿌리가 거기에요. 김정은이 자기가 무슨 백두혈통이다 이래가지고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고,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실제로는 소련의 브야치크 병영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러지만 소련군 대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련군 대위로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 병영에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저게 정말 날강도 같은 짓이죠. 그럼 김정은은 지금도 자기가 백두혈통의 이제 3대 세습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저거냐? 아버지는 소련에서 태어난 건 그렇다 치고, 엄마는 그럼 뭐냐? 엄마 고용희는 일본 오사카 출신이에요. 오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총련 간부의 딸로 자라다가 이 아버지, 외할아버지죠,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고용희와 가족을 데리고 북송선을 탑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그런 거짓 선전에 속아가지고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 이 온 가족이 이제 그런 운명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고용희가 가가지고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현재 무용수를 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희는 김정일하고 28년간을 같이 삽니다. 물론 김정일이 여러 가지 여성 편력이 있고 뭐 이래서 우리가 뭐 알려져 있죠. 남봉꾼으로. 그렇지만
그 고용희와 김정일 사이에서 어쨌든 김정은이 태어났고, 고용희라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 아이를, 자기 소생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거 자체로만 보면. 근데 고용희의 신분이 북송제일교포라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북송제일교포를 째포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째포야, 저 째포야 이러면서 아주 멸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일본에 있을 때 살만 생각하면서 맨날 찔찔 울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천대받고 이러니까 아주 그 하층민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엄마가 북송제일교포 째포 출신이래,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백두혈통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난 줄 알았더니 일본 후지산 줄기를 타고났네? 후지산 줄기래. 근데 더더군다나 이 외할아버지의 고경택은 제주 사람이에요. 제주에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제주 분들이 그때 일본으로 많이 가셨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 군수 공장인 일본 히로타 군복 공장의 간부로 일을 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백두산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빨치산 활동, 독립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독립투쟁을 했다고 그렇게 날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의 외할아버지는 그 독립군 빨치산을 토벌하러 나간 일본군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의 간부였다, 친일파였다. 이거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자기 엄마 고용희가 사실은 김정은이가 한 20살 되던 200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암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한 추모 이런 것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 한 번도 서지 못한, 퍼스트 레이디로 서지 못한 엄마를 위해서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간부들한테만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반응이 안 좋았죠. 고용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해가지고 지금 봉인해 놓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가계 우상화라든가 가계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 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인민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김정은의 일본에 대한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렉서스 차를 타잖아요. 일제 렉서스 차를. 일본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런 반감이 있었다면 렉서스 그렇게 타게 될까요? 오히려 타지 말라고, 일본 차 타지 말라고 막 불호령을 내리겠죠? 근데 자기가 렉서스 막 최고급 SUV 몰고 나오고, 그 다음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군 간부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보면 항상 김주애 앞에는 일제 아지모토 깨소금이 놓여 있어요. 누군가 갖다가 항상 놓는 거겠죠? 비서나 누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진짜 뼈에 사무치는 반일이었으면 그건 뭐야, 치우라. 그리고 일본하고 뭔가 이런 북일 관계를 열어보려고 계속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생모인 고용희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잠재적으로 고용희가 뭐 처음에 북한에 갔을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다른 자기들의 뭐 김정일 그 서기실에서 물건 해외 구매하는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무슨 학용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무의식적으로 아마 김정은에게, 어린 김정은에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연필은 자꾸 부러지고 뭐 이러는데 일제 연필 너무 좋지 않니? 이게 김정은한테 일본에 대한 어떤 호감으로 자리 잡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향후 북일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에게 후계 수업을 시키면서 딱 하나 아주 좋은 레슨을 준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추진해라.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렇게 하면서 식민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보상을 뭐 한 5억 달러 정도, 1960년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죠, 받고 종교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지 북한하고 일본의 문제는 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이거를 한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그 청구권 자금이 이제 거래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험이 금고에 지금 돈이 도쿄의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김정은은 머지않아 뭐 그것이 이제 북미 관계의 개선 이후에 올지 아니면 병행이 될지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거고요. 일본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 한국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이나 타이밍에 또 하고 있어요. 시도를 그동안에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 총리들 뭐 이런 집권당에서는 납치 일본인 문제 해결이 정말 자기네들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뭐 별로 내키지 않지만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양에 있어서 너무나 열세죠. 우리가 전투기가 한 400대 정도 있는데 북한은 800대나 됩니다. 전차 우리가 한 2000대 되는데 북한은 4000대가 돼요. 근데 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또 좀 게임이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가 6.25 전쟁 때 쓰던 미그 15까지 지금 가지고 그걸로 뭐 한 800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뭐 팬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노후화되고 이래가지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기체불량으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 도태를 시키면서 최신 전투기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죠. 우리는 거의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되는 5세대 전투기 F-35를 40대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고 20대를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최신 전투기라는 게 미그 29예요. 이거는 뭐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4세대 1980, 90년대 나온 이제 기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공중에서 떠가지고 공중전을 한다 이러면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뭐 몇 킬로밖에 미그기들이 다 보이고 우리 전투기나 또 우리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한 번에 몇 개의 목표물을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사실 보지도 못하고 맞아서 이렇게 격추가 되는 뭐 그런 항공 전력으로만 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게 있죠. 핵 전력. 그리고 미사일 전력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뭐 정말 빽빽한 이런 체계를 갖추고 북한이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협이 됩니다. 초기에 북한이 아마 기습 선제 타격을 하게 된다면 인천공항이라든가 또 서울의 뭐 도심 또 계룡대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한 타격을 초기에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미연합전력이 또 북한의 전방의 장사정포라든가 군 움직임이 좀 미심쩍으면 대포병 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가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북한의 지하 갱도 진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거기를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거기에 대한 반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물론 후방에 또 게릴라 전력을 침투해서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도 예견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북한은 뭐 어느 지역이 포격을 우리가 해가지고 많은 전사상자가 난다 그래도 아마 전쟁을 계속 강행하려 그러겠죠. 북한은 128만 명의 정규군 병력이 있고 우리는 50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에서도 병력에서도 열세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만 뭐 1명, 2명, 10명 요 정도의 부상이나 또 죽는 분이 생겨도 뭐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이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은 북한의 지도부, 특히 김정은과 핵심 세력만 제거하면 북한 체제는 와해되거나 큰 혼란에 휩싸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이 뭐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정밀 타격 무기, 특히 지하 벙커라든가 지하 지휘소에 김정은이 은닉했을 경우 그거를 이제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초정밀, 또 벙커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력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아주 북한이 호전적인 또 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남북 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이 핵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정말 뭐 한반도는 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겁니다. 핵이라는 게 1945년 8월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일본의 항복을 유도했던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 8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거는 핵을 통해서 어떤 균형, 전쟁을 오히려 억제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어쨌든 위협적이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는 게 저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만 북한이 과연 전면전을 도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북한이 만약에 전면전을 감행을 한다면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업으로 내려온 패밀리 비즈니스인 이 북한 정권을 그냥 간판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로 종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것도 2018년쯤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라크의 그 테러 조직 지도자를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그 은거지를 침입해가지고 급습해가지고 결국 이제 제거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직의 수장이 마지막에는 미군 특수부대에 쫓겨가지고 지하 갱도로 도망가면서 자기 부인과 아이 셋을 데리고 내다름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트럼프가 그거를 지하의 벙커에서 그거를 다 지켜본 거예요. 실시간 영상으로. 그리고 나서는 백악관 기자실에 올라와가지고 그게 사실 비밀 작전 내용인데 막 떠들어댑니다. 그 내용을. 누구 흉악했던 그 지도자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지르면서 최후를 맞았다. 근데 저는 그때 왜 트럼프가 그거를 그렇게 생생하게 공개를 했을까? 저는 김정은을 겨냥했다고 봐요. 김정은 부인 이설주, 그리고 세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떠들어댐으로써 김정은한테 너도 내 말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사실은 뭐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우리 남쪽을 뭐 적대국이라 그리고 단번에 뭐 쓸어버려라, 평정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지금 김정은도 사실은 상당한 위기감, 위협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